이제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다 보니까 그 뒷배를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암호화폐 회사들이 모두 다 끼어들어가 있거든요. 세상이 바뀌기 직전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리플은 단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5년, 10년 더 가져가야 되는 그런 자산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리플 1만 개 정도, 뭐 많으면 2만 개 정도는 2030년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타임라인으로 좀 더 중장기적인 투자를 권장드린다. 암호화폐 99%는 사라질 것이다.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코인에 집중하셔서 꼭 가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발언, 의미가 뭘까요? 말 그대로 연준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채택할 마음이 없다. 그런 법안도 만들 생각이 없다. 이런 식인데, 사실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뒷 배경이 무엇이고, 연준이 정말 미국의 중앙은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페더럴 리저브라고 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껍데기로는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땐 JP 모건이나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와 같은 미국의 거대 금권 세력, 그 사립은행들의 집합체가 바로 그 연준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언급드린 그 네 가지 미국의 금권 세력 뒤에는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와 같은 그런 유대계 자본을 필두로 한 자산운용사가 굉장히 대주주로서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장, 파월, 당연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인사이긴 하지만 저는 투자를 할 때 연준의 의장 역시 꼭두각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막대한 자금의 돈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그들은 또한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마라홀딩스로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 이외에 라이어 플랫폼, 헛8, 코어 사이언티픽과 같은 그런 채굴 업체들도 모두 다 섭렵을 완료해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또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으며 나스닥 100에도 편입이 됐잖아요. 그 뒷배를 봤을 때도 역시나 블랙록을 필두로 한 빅5 자산운용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번에 파월 의장으로서 비트코인을 안 받아들인다고 한들 이미 도널드 트럼프가 크립토 프레지던트로 와 있고, 이제 제닛 옐런이 아닌 새로운 재무부 장관이죠. 스콧 베센트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또 암호화폐 굉장히 친화적인 인사가 재무부 장관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증권거래위원회로 불리우는 SEC 역시 폴 애킨스가 들어오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가져올 것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기조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연준의 뒷배에 누가 있는지를 알고서 투자한다면 전혀 흔들릴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이 폭등했습니다. 리플의 가격은 어땠나요? 리플 가격도 꽤 많이 올랐죠. 한 두 달 전만 하더라도 700원, 800원대를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3,000원 초반대, 중반대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떡상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리플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동안 리또 속으로 많이 눌러왔던 4년의 시간의 응축, 그리고 약 7년 동안의 그 삼각수렴의 패턴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제 조금 튀어오르기 직전의 단계에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본인은 크립토 프레지던트다.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이야기한 적도 있고, 사실 이제 그 슈퍼팩 페어쉐이크라고 해서 정치 후원 모금에 이제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다 보니까 그 뒷배를 보면은 또 암호화폐 그런 회사들이 모두 다 끼어들어가 있거든요. A16치, 앤드리슨 호로위츠와 같은 굉장히 큰 벤처 캐피탈사뿐만 아니라 서클사라든지 미국의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라든지 지금 오늘 언급드리는 리플 회사도 굉장히 큰 자금을 그 대통령 후원 자금 모금에 넣어가지고 지금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대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제 그 바뀌기 직전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025년의 리플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아마 저는 2025년도 이제 내년에 리플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해, 제가 지금 쓴 책 이름이 리플 빅뱅인데 정말 저 리플 빅뱅처럼 리플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 타임라인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내년 3월 10일 연준에서 고안한 페드 나우 서비스, 이제 거기서 완전히
ISO 2002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 표준을 마이그레이션하는 시기입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블록체인이 들어있거든요. 바로 리플사에서 만든 XRP 레저 기반의 솔루션 리플 네트워크가 단 하나 단독으로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미국에서 은행끼리 거래를 할 때, 돈을 보낼 때 XRP를 실제로 브릿지 통화로 활용하면서 메커니즘 수수료가 발생한다,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내년 11월 22일, 내년 4분기인데요. 스위프트의 공존의 시기가 오게 됩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금융망을 아우르는 파이프라인이죠. 그 스위프트망에 ISO 2002가 완전히 탑재되는 시기가 내년 11월 22일인데 그 역시도 리플렛을 완전히 활용하는 시기로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 XRP는 전 세계 금융망에서 B2B 결제에서 돈이 이동되는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 유틸리티가 가장 크게 떠오르는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쵸, 뭐 리플이라고 하기도 하고 XRP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리플랩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생태계가 XRP 레저고 그 안에서 이제 활용되는 코인이 XRP죠. 근데 우리가 통용해서 리플, 뭐 XRP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리플의 비전은 어떤가요? 5년 이상의 장기 투자로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저는 오히려 리플은 단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5년, 10년 더 가져가야 되는 그런 자산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앞으로 이제 정말 웹3의 세상이 열리고 메타버스의 세상이 열리고 CBDC의 세상이 열린다는 것은 리플렛이 그만큼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 구독자님들에게도 리플 1만 개 정도, 뭐 많으면 2만 개 정도는 2030년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타임라인으로 좀 더 중장기적인 투자를 권장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과 현재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모잘루프 재단이라고 있어요. 그 모잘루프 재단 뒷배로는 록펠러 재단에 돈이 들어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이끌고 있는 빌 샘 멜린다 게이츠의 재단이 들어가 있어요. 또한 구글의 자금도 들어가 있고 싱가포르의 구프 펀드죠. 테마섹의 자금 또한 들어가 있으면서 UN이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2030년 리플과 함께 금융 포용성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머징 국가죠. 신흥개발도상국까지들도, 중소기업까지들도, 금융에 소외됐던 그런 인원들까지도 모두 다 포용이 되면서 가치에 대한 인터넷, 정말 돈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세상을 리플로서 만들기 위해 그 기득권 세력들이 리플의 초기부터 돈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펀더멘탈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플 외에 주목하고 있는 다른 코인도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뭐 리플 이외에 당연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은 실물 금으로서, 온전한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꼭 한 개 정도는 모아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의 대장격이죠. 벌써 차지하고 있는 생태계 비중만 70% 정도가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더리움 역시 계속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이다. 왜냐하면 또 이더리움 기업 연합과 이더리움과 함께 가고 있는 기술 회사 조셉 루빈이 이끌고 있는 컨센시스, 이 뒷배로는 또 JP 모건이라든지 손정희가 이끌고 있는 소프트뱅크, 그리고 테마섹의 자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때문에 리플 이외에 당연히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꼭 가져가야 되는 그런 자산군이고, 그 이외에 이제 CBDC 세상이 왔을 때, 사실 CBDC 세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그런 코인을 우리가 쓰는 것이고, 모든 거래가 다 이제 네트워크상의 기록이 되다 보니까, 블록체인상의 기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제권 하에 우리가 들어가는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의 그런 인권 침해, 그런 프라이버시에 대한, 익명성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대장 섹터, 지켓이나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코인인 지켓이라는 코인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공부해야 되는 코인이고, 앞으로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나옴에 있어서 저장하는 공간이 기존의 클라우드 시스템으로는 부족해요. 앞으로 이 분산형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엄청난 이 정보를 다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규격 IPFS의 대장격인 파일 코인 또한 반드시 비저너리하게 길게 수량에 집중해서 모아가야 되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다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이 코인이 뭐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혹은 그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도 이게 지분 증명인지 뭐 작업 증명인지 이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어떤 생태계를 발전시키게 나온 코인인지도 모두 다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 설계가 다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가총액 상단의 코인, 이미 기관의 채택을 받은 코인들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사이클 투자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만 해도 한 1,50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등재되지 않은 수만 하더라도 2만 개가 넘는 코인 종류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뭐 우리나라의 안요하 교수도 그렇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도 암호화폐 99%는 사라질 것이다. 사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때문에 시가총액 상단 10위권, 20위권, 한 30위권 정도 안에 있는 그런 코인들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코인에 집중하셔서 꼭 가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좋은 종목을 고르는 눈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뭐 본인이 뭐 실제로 유튜브도 많이 보셔야 될 거고 그러면서 뭐 좋은 채널을 고를 수 있는 눈을 좀 직접적으로 고르셔야겠죠.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 실제로 만나서 컨설팅을 해보면 다 한 번씩은 아픈 기억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과거에 뭐 강남 어디에 가서 어떤 코인 새롭게 발행한다 해서 그거 샀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연락 두절되더라. 뭐 갑자기 누구 코인 유튜브 채널 봐서 내가 선물 거래 하다가 뭐 몇 억을 날려먹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 정말 많거든요. 그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뭐 시행착오를 겪으셔라는 말은 사실 너무 잔인해서 하고 싶지는 않고 웬만하면 국내 5대 거래소 안에서 코인을 보관을 하시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실 때도 좀 이제 채널의 어떤 조회수를 보셔서 좀 1,000회, 2,000회 미만 나오는 것들은 웬만하면 좀 지양하시고 몇만 회 이상씩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대중들이 찾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채널들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타임 레버리지 채널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뢰, 정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부를 필요하시다면 제 채널도 와서 꾸준히 한번 들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의 수익률은 어떠신가요? 가족분들에게도 리플을 추천할 수 있으신가요? 네, 가족분들한테도 당연히 추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저희 뭐 큰아빠도 보시고 사촌 누나도 보시고 어머니 아버지 당연히 보시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주식도 한 번도 투자해보지 않았던 분이세요. 정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죠. 사실 뭐 투자에 있어서 정답적인 성향은 없다라고 보지만 근데 이제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리플에 대해 진심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엄마 한 달에 10만 원씩만 그냥 적금 낸다고 생각하고 리플 XRP를 한번 사보는 거는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그냥 엄마 돈으로 사지 않고 그냥 제 돈을 들여서 사드리는 식으로 어차피 뭐 용돈 10만 원 정도는 저도 부담은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어머니께도 지금 한 1년 반 정도 적금을 부어드리고 있어요. 리플 적금이죠. 근데 지금 벌써 그게 수익률이 한 5배 정도까지는 와버려가지고 어머니께서도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저보다 더 막 동동 발을 동동 구리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저 또한 지금 뭐 리또 속에 지금까지의 시기가 약 4년 동안 있었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은 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엄청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욕도 많이 먹고 이렇게 리또 속을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디야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라는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거 허상인데 뭐하러 그거를 투자하냐 뭐 이런 욕도 많이 먹고 너가 리플 코인 팔아서 너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익률적인 부분은 사실 저는 지금까지 리플을 매도한 적은 없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2025년에는 좀 어느 정도 산파 파동이 왔을 때 좀 분할 익절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리플 1, 2만 개 정도는 2030년까지 반드시 좀 더 길게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일단 저 달러 비용 평균화 같은 경우 이제 저는 항상 하고 있는 전략 중 하나거든요. 이제 그 기간이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뭐 2주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일 것인데 굉장히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그 수익률이 높다라는 그런 결과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에 꾸준하게 30개씩 XRP를 모아가고 있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고요. 사실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리플과는 연관성이 없는 저런 상품군이에요.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이제 POS 기반의 프로브 오브 스테이크 기반의 그런 검증자 역할을 함으로써 보상으로써
이제 코인으로 리워드 시스템을 준다, 이자를 준다라는 개념인데 XRP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스테이킹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메이저 블록체인, 메이저 코인을 투자할 때 뭐 이더리움이라거나 뭐 솔라나, 뭐 폴리곤, 그리고 에이다 이런 코인에 투자할 때는 충분히 재단 자체에서 스테이킹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조금 더 본인의 어떤 코인의 수량을 넓혀가는 부분에 있어서 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에 대해서 자주 듣게 되는 질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XRP 자체가 1000억 개로 딱 고정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뭐 에스크로 물량으로 지금 락업이 된 물량도 있고, 계속 지금도 실시간으로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리플을 통해서 리플 페이먼트, ODL 시스템이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싱가포르라든지 뭐 두바이, 태국 시장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리플 페이먼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소각량 자체가 좀 아직까지는 미미하다 보니까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언제 리플이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올라갈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을 주시기도 하는데 사실 정말 2025년에 그 연준의 채택과 스위프트의 공존의 시기가 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 스위프트 시장 규모만 보더라도 하루에 5조 달러 이상이 거래가 되고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156조 달러 여기에 뭐 STO라든지 RWA까지가 가미가 되면 250조, 300조 달러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에 대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나 힘든 4년 정도의 시간을 지금까지 리또속 시간을 보내왔거든요. 2020년 12월에 이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로서 증권성 심의에 대한 어떤 그런 소송을 받아요. 그러면서 리플의 가격이 엄청나게 눌리면서 계속적으로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 여력이 아예 안 보여지는 리또속, 리플의 또 속냐라는 그런 뜻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투자자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함으로써 어떻게 이렇게 SEC로서 눌린 회사가 어떻게 세계 경제 포럼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으며 지금 현재 리플의 고문인 마이클 바 같은 경우는 또 연준의 부의장으로 가 있거든요. 또한 그들끼리의 자리 바꿈을 통해서 어떻게 여기에서 일했던 사람이 리플로 들어오고 어떻게 리플에 있던 사람이 스위프트 고위급 인사로 가지 어떻게 싱가포르 통화청에 있던 사람이 리플로 들어올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그들끼리의 자리 바꿈을 좀 의미심장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SEC를 통해서 리플이 약 4년 동안 너무나 가격이 눌러왔고 투자자로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벌써 한 3,000원대까지 올라왔다 보니까 많이 좀 가격으로서 치유를 받고 있고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리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리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보리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University Blockchain Research Initiative의 약자인데 이제 대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어서 우리의 XRP 레저의 생태계를 너네들이 연구 개발을 해봐라는 이런 하나의 파트너십 관계거든요. 뭐 하버드 대학교라든지 뭐 펜실베니아 대학교, UCLA, 토론토 대학교 이런 세계 유수 대학들과 손을 잡고 있고 우리나라의 최근에 연세대학교도 고려대, 연세대 이 두 가지 학교가 또 리플사와 파트너십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4년 동안의 리또속 시간을 너무 힘들었지만 어떻게 소송에 눌린 회사가 이런 유브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 유수 대학과 손을 잡을 수가 있고 고위급 인사들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세계 경제 포럼과 같은 그런 세계 기득권 기구와 어떻게 파트너십을 맺을 수가 있을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됐다 보니까 더더욱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리플에 대해 경쟁사가 있는지도 물어보시는데 이제 각 섹터별의 어떤 대장격의 그런 코인은 있어도 리플에 대한 경쟁사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JP모건에서 고안했던 오닉스 블록체인 최근에 이제 키네식스라고 리브랜딩이 됐는데 그 코인 자체, 그 블록체인 자체는 은행의 내부망 우리가 레포라고 하죠.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거래. 그들끼리 은행끼리의 어떤 채권을 주고받는 형태로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때 키네식스를 쓰는 거고 리플 같은 경우는 국경 간 결제, 그 도매용 결제에서 B2B 결제에서 활용되는 하나의 유틸리티를 가져갈 것이고 또 소매용 같은 경우는 리플의 초기 개발자였던 제드 맥켈럽이 이끌고 있는 스텔라 루멘 그 친구가 아마 소매용 CBDC에서는 유틸리티를 담당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더리움의 버추얼 머신이라든지 솔라나의 스마트 컨트랙 기능을 가져와서 같이 연동해서 하이브리드로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또 XDC라고 있거든요. 이렇듯 각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이 있는 것이지 경쟁 구도가 아닌 공존의 관계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리플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저는 사실 이제 대학생 때 한번 중간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한번 갔었거든요. 이제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6개월 정도 짧게 갔다 왔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중국인 친구가 너 리플 투자하고 있냐? 내가 지금 최근에 리플에 돈을 엄청 벌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이제 2017년도였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뭐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랐고, 암호화폐 뭐 주식 투자 자체도 안 해본 대학생이었는데, 뭐 당연히 무시했죠, 처음에는. 그냥 그런 코인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왔는데, 정말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그때 당시 그 친구가 그렇게 투자하고 공부했던 게 지금 현재 이렇게 블록체인의 대장으로서까지도 눈여겨봐지는 코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고, 온전히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저는 이제 이더리움 채굴장을 운영했었어요. 2021년도에 이더리움 채굴장을 운영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실 리플보다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채굴을 하다 보니까 이 코인이 도대체 어떤 코인이지? 지금 채산성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어떤 미래 가치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서 내가 채굴을 하고 있고 누가 만들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더리움이 그런 머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포우에서 포스로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채굴이 완전히 안 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가장 채산성이 좋았는데 이걸 채굴하지 못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 마침 FTX 파산이라든지 우리나라를 필두로 한 이제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너무나 사업적으로 힘들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저는 좀 좌절의 시기도 있었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것을 한번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내가 한번 정말 투자에 열심히 공부해서 제대로 된 암호화폐를 한번 공부해보자.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고 백서도 막 읽으면서 이더리움이 또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리플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리플이 조금 더 깊게 공부하다 보니까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정말 금융 생태계,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 코인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중국 유학생 친구랑 뭐 연락을 막 꾸준히 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지만 그 친구한테 참 어떻게 보면은 고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리플에 대한 책을 내신 계기는 뭐고 리플 빅뱅이 무슨 뜻인가요? 사실 뭐 책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사실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좀 쓰게 된 부분인데, 저는 이제 저의 인생 목표가 생겼어요. 지금 타임 레버리지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제 정직, 성실, 겸손이라는 이 3대 덕목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하지만 그 도움이 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조금 더 암호화폐 투자함에 있어서 좀 더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고 정말 돈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 이럴 때 제가 굉장히 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유튜브 채널도 열심히 운영을 하고 뭐 멤버십도 운영을 하면서 라이브도 하면서 소통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책을 한번 쓰면 이 또한 누군가에게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양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열심히 한번 또 기획을 해서 출판사 대표님도 감사하게도 한번 같이 써보자라는 제안도 주셔가지고 리플 빅뱅이라는 책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리플 빅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말 리플이 떠오른다라는 그런 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에 리플 빅뱅이라는 책이 정말 이름처럼 떠오를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대중분들께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나도 좀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이제 막 코린이라고 해서 이제 막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정말로 안전이거든요. 뭐 어떤 유튜버가 설명을 잘한다, 저 사람이 이것도 잘고 저것도 안다, 이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물 투자는 웬만하면 좀 지양하시고 좀 등한시하셨으면 좋겠고, 현물 투자를 하시되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코인들, 기관의 채택을 받은 코인들에 꼭 집중하셔서 공부하셔서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리플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궁금하시고 정말 비전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열심히 썼던 이 리플 빅뱅 책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주 6일째로 컨텐츠 올리는 타임 레버리지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방문해 주셔서 한번 영상도 보시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